오빠, 오늘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래, 들어갈까? 안녕하세요. 새옹지마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사연은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김미선 씨의 자아 회복 여정을 담은 리얼 휴먼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혼인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35년을 끝냈다. 나는 그날 법정 의자에 앉아 생각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건 2025년 3월 14일 이른 아침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며 나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조금만 들어 올릴게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83세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말수가 줄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일 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등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다. 35년. 이 집에 시집 온 지 35년이 흘렀다. 23세 새댁이었던 내가 이제 58세가 되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시아버지의 아침 약을 챙겼다. 85세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약 봉지를 뜯고 물컵을 준비하고 한 알씩 드시도록 도왔다. 아버님, 혈압약 드세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시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거실 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다림질한 셔츠를 건네며 물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드실 건가요? 응, 오늘은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남편 박준혁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61세, 중견기업 임원인 그는 여전히 단정했다. 회색 머리가 섞였지만 자세는 꼿꼿했다. 회식이 요즘 부쩍 잦아졌다. 한 달에 두세 번이던 회식이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3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남편이 현관을 나서려 할 때 나는 그의 셔츠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다. 향수였다. 달콤하고 화사한 내가 쓰지 않는 향수. 저 여보. 응?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지하철에서 누가 부딪혔나 보네. 사람 많잖아.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다. 나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머리 밖으로 밀어냈다. 착각이겠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큰아들 지훈이 출근하며 거실을 지나갔다. 엄마, 아침은 안 먹어도 돼. 회사 가서 먹을게. 그래, 조심히 가. 32세 아들은 정장 차림으로 바빠 보였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도 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집안일은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딸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28세, 대학원생인 딸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나는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 조용히 닫았다. 설거지를 다시 하고 빨래를 돌리고 시어머니의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부드럽게 익힌 호박죽. 씻기 힘들어 하시니까 으깨서 드셔야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네 마트에서 온 문자였다. 오늘의 특가 상품 안내.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3월의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얇은 점퍼를 여미며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며 다른 아주머니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친구가 없었다. 35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 시간은 없었다. 가끔 옛날 친구들이 연락했지만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다. 그렇게 점점 연락이 끊어졌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셨다. 나는 점심을 드리고 약을 챙기고 다시 설거지를 했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다. 오후 3시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휠체어를 밀어 모시고 갔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혼자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온몸에 힘을 주며 시아버지를 부축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은 회식이라 했지만 시부모님과 아이들 식사는 차려야 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다.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다. 엄마,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에이, 또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그럼 뭐 먹고 싶은데? 그냥 시켜 먹을게요. 딸은 핸드폰을 보며 배달 앱을 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저녁 식사를 차리고 시부모님께 드렸다. 수진이는 방에서 혼자 치킨을 먹고 있었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텅 빈 식탁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 밤 9시 설거지를 끝내고 시어머니를 재웠다.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젊은 부부가 사랑 싸움을 하는 장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저렇게 사랑하며 싸우는 부부가 세상에 있을까? 핸드폰을 확인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언제 들어오세요? 10분 후 답장이 왔다. 11시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피곤했다. 온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밤중에 깨실 수도 있으니까. 11시 30분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다. 많이 드셨어요? 응, 좀 마셨어. 남편은 물을 마시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옷을 벗는 남편의 셔츠에서 또 그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화사한 낯선 향수 냄새. 여보, 오늘도 향수 냄새가 나요. 회식 자리에 여자 직원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5년 동안 배운 것이 있었다. 남편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엄마도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필요할 때만 불리는 이름. 그날 밤 내 35년의 결혼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아직은 작았지만 점점 커질 균열이었다. 사흘 후 시어머니가 밤중에 일어나셨다. 새벽 2시 나는 방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복도를 배회하고 계셨다. 잠옷 차림의 맨발로. 나는 급히 일어나 달려갔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추워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83세 어머니의 머릿속에선 지금이 60년 전인 모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지금 주무세요. 내일 뵐 수 있어요. 이리 오세요. 싫어. 집에 가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내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다. 왜 이래? 시끄럽게. 어머님이 헷갈리셔서요. 제가 모실게요. 주무세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30분 동안 시어머니를 달래며 방으로 모셨다. 등을 토닥이고 자장가처럼 중얼거렸다. 그제야 어머니는 잠이 드셨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다. 온몸이 떨렸다. 피곤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어머님이 또 일어나실까봐. 그날부터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일어나셨다. 때로는 화장실을 찾아 헤매고 때로는 식탁에 앉아 밥을 찾으셨다. 나는 그때마다 일어나 어머니를 돌봤다. 낮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당신은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미선이에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언제 왔어? 나는 매번 설명했다. 35년 전에 시집 왔다고. 아들 지훈이와 딸 수진이를 낳았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금방 잊으셨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병원에 전화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병인을 고용하시거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원이요? 네, 가족분이 혼자 감당하시기엔 힘드실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요. 병원에서 요양원을 권하던데요. 요양원?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말이 돼? 그럼 간병인이라도 구해야죠. 제가 혼자 감당하기엔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아봐. 곧 나아지실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곧 나아지실 거라고? 치매가 나아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에게도 말했다. 지훈아,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엄마 혼자 힘들어서 너라도 주말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니? 엄마, 저도 주말에 회사 일 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수진이는? 수진이는 논문 쓴다고 바쁘잖아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다음 주엔 갈게요. 다음 주는 오지 않았다.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밤 11시가 12시가 되고 12시가 새벽 1시가 되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세요? 팀장 승진건으로 회의가 길어졌어.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그의 정장에서 또 그 향수 냄새를 맡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 냄새.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다. 나는 남편이 잠든 뒤 조용히 그의 정장 주머니를 확인했다. 영수증 한 장이 나왔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23만 원. 1인분 가격이 아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정말 회의였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팀원들과 함께 간 거일 수도 있으니까. 4월 초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시어머니를 재우고 거실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다. 나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지영 언니, 단 4글자. 하지만 그 4글자가 내 35년을 흔들었다. 언니,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여자 이름이 왜 언니인가? 회사 동료라면 직급이나 이름만 저장했을 텐데. 나는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집어들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내가 본 게 사실이라면? 만약 남편이 정말로? 나는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뒤로 물러났다.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착각이야. 그냥 회사 사람이겠지. 지영이라는 이름이 흔한데 뭐. 하지만 내 안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럼 왜 이모티콘을 붙였을까? 왜 언니라고 저장했을까?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핸드폰 어디 갔지? 식탁 위에 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슬쩍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틀 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남편이 출근하며 말했다. 오늘도 회식이야. 10시쯤 들어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다. 시어머니를 낮잠 재우고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엄마가 오늘 저녁에 급한 일이 생겼어. 할머니 좀 봐줄 수 있니? 엄마, 저 오늘 약속 있어요. 제발, 2~3시간만. 엄마 정말 급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7시까지 갈게요. 저녁 6시, 나는 외출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7시, 지훈이 왔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엄마,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 늦지 않을게. 거짓말이었다. 35년 만에 남편에게 하는 첫 거짓말. 나는 남편 회사 근처로 갔다.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6시 30분 남편이 건물에서 나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여자가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씬하고 세련된 여자.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남편은 웃고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 나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따라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나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 남편과 그 여자는 마주 앉아 있었다. 와인을 주문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하자 남편이 크게 웃었다. 그리고 테이블 너머로 여자의 손을 잡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35년 동안 남편이 내 손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있었나?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그렇게 웃었나? 그들은 천천히 식사를 했다. 남편이 여자의 접시에서 음식을 덜어 자기 접시에 담았다. 여자는 수줍게 웃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8시 30분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왔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다시 따라갔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자가 가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그들은 호텔 앞에 멈춰섰다. 강남 한복판의 비즈니스 호텔. 남편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은 로비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호텔 입구를 바라봤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 차갑고 가늘게. 나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옷이 젖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35년. 35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을 지킨 35년.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저 호텔 안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나는 비를 맞으며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휴대폰을 꺼내 호텔 입구 사진을 찍었다. 시간과 장소가 찍힌 사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훈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왜 이렇게 젖었어요? 우산은요? 비 맞았어. 괜찮아. 감기 걸리겠어요. 얼른 씻으세요. 나는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젖은 머리, 번진 화장, 축 처진 어깨. 58세 여자. 35년을 한 남자만 사랑한 여자. 나는 샤워를 하며 다시 울었다. 물소리에 섞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물을 끄고 나왔다. 거울을 닫고 내 얼굴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차분해졌다. 이제 알았다. 확실하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눈물이 아닌 기록으로. 35년의 결혼을 끝낼 준비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시어머니를 씻기고 아침을 차렸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잘 잤어요? 응, 어제 피곤했는데 잘 잤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았다. 어젯밤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보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했다. 나는 된장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았다. 회식은 어땠어요? 뭐, 그냥 그랬지. 팀장이 술을 많이 권해서 힘들었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이 출근한 뒤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최근 3개월치를 꺼내 펼쳤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23만 원, 프렌치 레스토랑 31만 원, 와인바 18만 원. 모두 퇴근 시간 이후 강남과 여의도 일대. 회식 비용치고는 이상했다. 회사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였다. 나는 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었다. 날짜와 금액, 장소를 꼼꼼히 기록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그 비밀번호로 불륜의 증거를 찾고 있다니. 네이버에 로그인했다. 타임라인 기록을 확인했다. 3월 15일 강남역 근처 호텔. 3월 22일 여의도 오피스텔. 4월 2일 청담동 레스토랑. 모두 회식이라던 날들이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모든 날짜와 위치를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35년 동안 집안 살림을 꾸려온 경험이 이런 데 쓰일 줄 몰랐다. 카카오톡도 확인했다. 남편은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연동해 놓았다. 대화 목록을 훑었다. 지영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다. 삭제했다는 건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백업 파일을 찾았다. 남편은 컴퓨터에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습관이 있었다. 휴지통을 뒤졌다. 그리고 찾아냈다.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오늘 저녁에 볼까? 좋아요. 그 호텔로 갈게요. 오케이. 7시에 보자. 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오빠.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 나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모든 대화를 캡처했다. 사진도 있었다. 둘이 함께 찍은 셀카. 남편이 여자의 어깨를 안고 있었다. 여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남편이 눈치채서는 안 됐다. 오후 나는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다.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리뷰를 읽고 상담 예약을 잡았다. 내일 오후 2시. 시어머니를 재우고 시아버지께 점심을 드렸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내 안은 완전히 달랐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저녁상을 차렸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바빴어.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뭐 할 수 있지.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 하지만 지금 이 식탁은 너무 넓고 멀게 느껴졌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강남역 근처 빌딩 10층. 깨끗하고 조용한 사무실이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증거는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카드 명세서, 네이버 타임라인, 카카오톡 대화, 호텔 사진이요. 좋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합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결정적인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탐정이요? 네.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200만 원. 나에겐 큰 돈이었다. 아니, 내 돈이 아니었다. 나는 35년 동안 전업주부였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하나도 없었다. 제 명의 통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안타까운 눈빛이었다. 생활비 통장은요? 그것도 남편 명의예요. 제가 쓰긴 하지만 혹시 결혼 전 모아두신 돈은요? 그것도 결혼할 때 남편한테 다 줬어요. 집 살 때 보태라고.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30년, 40년을 살아도 자기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생활비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모으세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35년. 나는 무엇을 한 걸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을 꾸렸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집에 도착해 금고를 열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다. 박준혁, 박준혁, 박준혁. 모두 남편 이름이었다. 예금, 적금, 펀드. 수억 원의 재산. 그런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금고 앞에 주저앉았다. 35년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 가정에서 무엇이었나?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나?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도 회식? 늦을 것 같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탐정에게 전화했다. 변호사가 준 번호였다. 의뢰하고 싶습니다. 남편 미행건으로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부터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비용은 25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생활비 통장을 확인했다. 300만 원이 있었다. 이번 달 생활비.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생활비가 모자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250만 원을 인출했다. 손이 떨렸다. 35년 만에 내가 결정하는 큰 돈이었다. 탐정과 만났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남편 사진과 차량 번호, 회사 주소를 받았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렸다. 평소처럼. 하지만 내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또 술 냄새가 났다. 오늘도 마셨어요? 응, 팀장이 한잔하자고 해서. 씻고 주무세요. 남편은 샤워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재산 분할에 대해 검색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 35년간 전업주부로 가정에 헌신한 경우 재산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왔다. 위자료는 불륜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나는 공책에 메모했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1. 탐정 결과 기다리기. 2. 추가 증거 수집. 3. 재산 목록 확인. 4. 변호사와 재상담. 5. 이혼 소송 준비. 차분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35년을 살아온 힘이었을까? 아니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안도감이었을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35년 동안 나는 하늘을 볼 시간도 없이 살았다.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35년의 헌신을 되찾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드릴게요. 나는 시어머니를 재우고 밖으로 나갔다. 탐정과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그는 갈색 봉투를 건넸다. 확인해 보세요.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사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이 여성은 이지영이라는 분입니다. 35세, 남편분 회사 마케팅팀 과장이에요. 미혼이고요. 미혼이요? 네. 둘의 관계는 약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주로 강남과 여의도 일대 호텔을 이용합니다. 2년. 남편은 2년 동안 나를 속였다. 시어머니 치매가 시작된 게 2년 전이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있었다. 이 사진들로 충분한가요? 네. 법정에서 불륜 증거로 쓰기엔 충분합니다. 여기 동영상 파일도 있어요. 탐정은 USB를 건넸다. 나는 봉투와 USB를 가방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의뢰인분처럼 오래 참으신 분들 많이 봤어요. 이제 당당하게 맞서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사진을 다시 꺼내봤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겼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35년. 나는 이 남자를 위해 무엇을 했나? 젊음을 바쳤고, 꿈을 접었고, 나를 지웠다. 그런데 그는 나를 배신했다. 집에 도착해 사진을 금고에 숨겼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셨다. 나는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저녁 드실래요?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집이에요. 제가 저녁 가져올게요.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사진과 USB를 건넸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문제 없어요. 재산 분할은 얼마나 파악하셨나요? 통장은 확인했는데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은 잘 모르겠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남편분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식이나 보험도 챙기시고요. 나는 메모했다.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졌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대기실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여성이었다.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혹시 이혼 상담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도요. 2년째 준비 중이에요. 2년이요? 네. 증거 모으고 재산 파악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저는 김미선이라고 해요. 저는 한은주예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남편의 불륜, 가족의 무관심, 30년간의 헌신. 내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근데 이제는 그냥 담담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차분해졌어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던 사람한테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진다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남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라 피로였다. 미선 씨, 이혼하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35년 동안 전업주부였거든요. 저도요. 근데 요즘 생각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빵 만들기요. 옛날부터 제과제빵 배우고 싶었거든요. 이혼하면 작은 빵집 차릴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나는 물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거. 두렵죠? 근데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족이랑 같이 살지만 더 외롭거든요. 맞는 말이었다. 나도 지금 가족과 함께 살지만 세상에서 제일 외로웠다. 아무도 내 힘듦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미선 씨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우리 나이가 아직 젊어요. 50대면 30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30년. 긴 시간이었다. 35년을 남편을 위해 살았는데 앞으로 30년은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다. 헤어질 때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힘내세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 같은 여자들이 세상에 많구나. 30년, 40년을 헌신했지만 버림받은 여자들.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여자들. 집에 도착해 남편의 서재로 갔다. 서류를 뒤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주식계좌. 하나하나 확인하며 적었다. 강남 아파트 15억 원. 분당 오피스텔 4억 원. 예금 3억 원. 주식 1억 원. 보험 2억 원.
총 21억 원. 내 손이 떨렸다. 21억 원. 이 돈이 모두 남편 명의였다. 35년 동안 내가 아껴 쓰고 모으고 불려온 돈. 하지만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분당 오피스텔? 우리 집 말고 오피스텔이 또 있었나? 나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봤다. 2023년 9월 9일 취득. 2년 전이었다.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시기. 가슴이 무너졌다. 남편은 그 여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샀다. 4억짜리 오피스텔. 우리 집 돈으로. 나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 정리했다. 변호사 말대로라면 이혼 시 재산의 2분의 1은 내 몫이었다. 10억 5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오늘도 회식이야. 저녁은 먹고 왔어. 네, 그러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갔다. 나는 그의 정장 주머니를 확인했다. 호텔 키카드가 나왔다. 오늘도 그 여자와 있었구나. 나는 키카드를 사진으로 찍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게 증거였다. 모든 게 기록이었다. 밤 남편이 잠든 뒤 나는 거실에 앉았다. 노트를 펼치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했다. 카드 명세서, 네이버 타임라인, 카카오톡 대화, 호텔 사진, 키카드, 부동산 서류. 모든 게 갖춰졌다. 나는 은주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증거 다 모았어요. 이제 소송 준비하려고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잘하셨어요. 저도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다. 둥근 보름달. 오늘은 4월 15일이었다. 35년 전 오늘 나는 남편과 처음 만났다. 소개팅 자리. 수줍게 웃던 23세 처녀. 그때의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58세 여자. 35년을 헌신했지만 버림받은 여자. 그러나 이제는 일어서려는 여자.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35년의 거짓된 결혼.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달빛이 거실을 비췄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4월 20일 아들 지훈이 집에 왔다. 오랜만이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떠세요? 똑같아. 나아지진 않으셔. 힘드시겠어요. 나는 아들을 위해 저녁을 차렸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3시간 동안 고아 만든 음식이었다. 지우는 맛있게 먹었다. 엄마 음식은 역시 최고예요. 많이 먹어. 식사 후 나는 용기를 냈다. 아들에게 말해야 했다.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아빠가 바람을 폈어.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뭐라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아들은 6개월 동안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는데?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봤어요. 아빠가 여자랑 손잡고 걷는 거요.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부탁했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나는 숨이 막혔다. 아들이 알고 있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나에게 숨겼다. 너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힘들까 봐요. 할머니 간병하느라 힘드신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훈아,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엄마도 알 권리가 있어. 6개월 동안 속은 기분이 어떤지 알아? 엄마, 죄송해요. 근데 아빠도 힘드실 거예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스트레스?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 지금 남편 편을 들고 있었다. 지훈아, 너 지금 누구 편이니? 편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깨지는 게 싫어요. 가족? 이미 깨졌어. 아빠가 깨뜨렸어. 엄마, 제발 참아주세요. 이혼하면 다 힘들어져요. 할머니는 어떡하고요? 제 결혼은요? 내 결혼? 저 내년에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면 여자 쪽 집안에서 뭐라고 할까 봐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32년을 키운 아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 먹이고 밤새 재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낸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체면 때문에 내게 참으라고 했다. 지훈아, 엄마가 35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희 키우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체면 때문에 참으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가봐.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나가라고 했어.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다.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요.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마저 날 버렸다. 내 편이 아니었다. 다음 날 딸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집에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저 바빠요. 중요한 얘기야. 꼭 와야 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저녁에 갈게요. 저녁에 수진이 왔다. 짜증난 얼굴이었다. 뭔데요? 논문 쓰느라 바쁘다니까요.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을 식탁에 앉히고 나는 말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요? 별로 놀랍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인 적이 없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따로따로 계셨잖아요. 대화도 안 하시고.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 일. 너도? 작년에 아빠 핸드폰 우연히 봤어요. 여자한테 온 문자요. 근데 뭐 어른 일이니까 상관 안 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딸도 알고 있었다. 1년 전부터. 수진아, 너도 엄마한테 말 안 했구나.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엄마는 참고 사실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원래 그렇잖아요. 시댁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다. 수진아,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엄마, 전 엄마가 희생하는 거 보면서 자라는 게 힘들었어요. 맨날 아빠 눈치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느라 지쳐 있고, 그게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했냐고 물으면 솔직히 아니었다. 엄마가 이혼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딸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전 가볼게요. 논문 마감이 이틀 남았거든요. 수진아. 딸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자식들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밤 시어머니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다. 지훈이한테 들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다. 나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어머님도 아셨나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거요. 혹시 알면서도 저한테 말 안 하신 건가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규칙적으로 숨을 쉬실 뿐이었다. 나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깨어 계셨다. 아버님, 여쭤볼 게 있어요. 아버님도 아셨나요? 준혁이가 다른 여자 있다는 거요. 시아버지는 나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침묵. 그 침묵이 답이었다. 알고 있었구나. 모두가 알고 있었구나. 나는 방을 나와 거실에 주저앉았다. 온 가족이 나를 속였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도 딸도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나는 이 가족에서 뭐였을까?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간병하는 사람,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는 사람. 핸드폰이 또 울렸다. 남편이었다. 지금 집 앞이야. 나와. 나는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 얘기하자. 뭐려? 이혼 얘기. 지훈이한테 들었어. 내가 증거도 다 모았다면서?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맞아요. 사진도 있고 카드 내역도 있고 대화 기록도 있어요. 이지영 씨랑 2년 동안 만났죠? 분당 오피스텔도 샀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알 수 있죠. 35년 동안 살림 꾸린 사람이 통장 하나 못 찾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당신이 바람 피운 건 안 심해요? 그건 실수였어. 앞으로 안 그럴게. 실수요? 2년 동안 실수였어요? 오피스텔 산 것도 실수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했다. 당신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밤잠도 못 자고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데 그때 당신은 다른 여자랑 호텔에 있었죠. 미안하다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나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산 분할 생각해봤어? 반 나눠주면 10억이 넘어. 그 돈 줄 수 있어? 줘야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5년 헌신한 대가예요. 미선아,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은 당신 편이던데요? 지훈이도 수진이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근데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나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남편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미선아, 다시 생각해봐.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집에 들어와 금고를 열었다. 모든 증거를 꺼냈다. 사진, 서류, USB. 그리고 노트를 펼쳤다. 내일 할 일을 적었다. 가정법원 조정 신청, 재산 목록 최종 확인.
변호사와 최종 상담.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35년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4월 25일 새벽, 시어머니가 또 일어나셨다. 나는 몸을 일으켜 방으로 갔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야 해.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로 모셨다. 돌아오는 길에 현기증이 났다. 벽을 짚고 버텼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나오는데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복도에 쓰러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흰 천장, 낯선 천장이었다. 병원이었다. 정신 드세요? 보호자분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랐다. 온몸이 무거웠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과로세요. 혈압도 많이 올랐고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쓰러진 게 새벽 3시였으니 7시간이 지났다. 남편은 왔을까? 아이들은? 보호자분은 언제 오신대요? 남편분이 회의 중이라고 하시던데요. 오후에 오신대요. 회의?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내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회의가 더 중요한가 보다. 아드님도 연락했는데 통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따님은 오후에 오신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이게 내 가족이었다. 내가 아프면 회의가 먼저고, 일이 먼저고, 자기 할 일이 먼저였다. 병실로 옮겨졌다. 4인실. 침대 넷 중 하나가 내 자리였다. 옆 침대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아파요? 응, 조금. 근데 우리 강민이 보니까 안 아파.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저렇게 손을 잡아줄 사람이 내겐 없었다. 오후 3시 딸 수진이 왔다. 짜증난 얼굴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병원에서 전화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논문 쓰다가 뛰어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쓰러질 줄 몰랐어. 과로래요. 할머니 간병 때문에요. 엄마,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싫다잖아. 그럼 엄마가 줄게요. 벌써 몇 번째예요. 작년에도 한 번 쓰러지셨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작년에도 한 번 쓰러졌다. 그때도 병원에 혼자 있었다. 남편은 출장이라며 이틀 뒤에 왔었다. 엄마, 저 1시간 있다가 가야 해요. 교수님이랑 미팅 있어서요. 그래, 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가봐. 딸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병실을 나가며 한번 돌아봤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빨랐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날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사람들은 벚꽃 아래를 걸으며 웃고 있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 오후 5시 남편이 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회의 바로 온 모양이었다. 많이 아파?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래. 좀 쉬어야 한대. 네.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선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요? 응. 이혼 건 말이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나는 남편을 봤다. 정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삐 소리를 냈다. 남편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얼른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나는 봤다.
화면에 뜬 이름. 지영 언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는구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없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미선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2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오피스텔도 샀잖아요. 그건 처분할게. 다 정리할게. 정리요?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이들은 당신 편이던데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가보세요. 회사 일 바쁘시잖아요. 미선아, 가보라고요. 어차피 곁에 있어봤자 어색하기만 해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고 병실은 조용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3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23의 새댁.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 문을 들어섰던 그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정신 차려야 해요. 시부모 잘 모시고 남편 잘 내조하고 아이 잘 키우고 그게 며느리 도리예요. 나는 그 말을 따랐다. 정신 차리고 살았다.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웠다. 내 꿈은 접었다. 대학에서 배운 영문학도, 번역가 되고 싶었던 꿈도, 해외여행 가고 싶었던 소망도 모두 접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다. 그런데 남은 게 뭐였나? 건강 잃고, 꿈 잃고, 나를 잃었다. 가족들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남편은 바람을 폈고, 아이들은 외면했고, 시부모는 무관심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뭐였을까? 가정부? 간병인? 아니면 그저 편리한 도구?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 35년 동안 숨겼던 외로움.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남을 위한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썼다. 할 일 목록. 첫째, 퇴원 후 변호사와 최종 상담. 둘째, 가정법원 이혼 조정 신청. 셋째, 재산 분할 청구. 넷째, 위자료 청구. 다섯째, 새집 알아보기. 여섯째, 하고 싶은 일 찾기. 하나하나 적다 보니 희망이 보였다. 어둠 끝에 작은 빛이 보였다. 사흘 후 퇴원했다. 남편이 데리러 왔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말했다. 미선아, 조정은 어때? 이혼 말고 별거로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완전히 끝내고 싶어요. 그래도 35년인데. 그 35년이 문제예요. 35년을 속고 살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다. 요양보호사가 옆에 있었다. 요양보호사요? 남편이 대답했다. 내가 쓰러진 후에 급하게 구했어. 일주일에 사흘 오시기로 했어. 나는 놀랐다. 남편이 요양보호사를 구했다니. 갑자기 왜요? 내가 또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 말이 고마워야 할까, 씁쓸해야 할까? 내가 쓰러지니까 그제야 요양보호사를 구했다. 내가 건강할 땐 혼자 감당하라더니.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저 김미선이에요. 조정 신청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오전에 갈게요. 준비하실 서류 말씀드릴게요.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증거자료 모두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금고를 열고 모든 서류를 꺼냈다.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카드 명세서, 사진, USB 모두 가방에 넣었다. 남편이 서재 문을 열었다. 뭐해?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요. 조정 신청하러요. 정말 그럴 거야? 네. 미선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35년인데 그 35년이 거짓이었잖아요. 나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남편은 복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결혼 반지를 봤다. 35년 된 반지. 긁히고 빛이 바랜 반지. 손가락에서 빼냈다. 무거웠다. 35년의 무게. 반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무섭지만 가야 할 길이다. 35년의 끝. 그리고 나만의 시작. 5월 10일 서울가정법원.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다. 그의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남보다 먼 사이였다. 판사가 들어왔다. 50대 여성 판사였다.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다. 이혼 조정 사건입니다. 원고 김미선 씨, 피고 박준혁 씨. 조정 전 쌍방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며 35년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했습니다. 이에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일시적 과오를 인정하나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과도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부당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원고 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다. 판사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카드 명세서, 호텔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네이버 타임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사진을 보고 있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피고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과오였으며 가정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다. 원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일어섰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35년 동안 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제 꿈도 제 시간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2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를 위해 4억짜리 오피스텔까지 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는 오피스텔 구입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인정합니다. 그 오피스텔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원고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것이 맞습니까? 예. 판사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양측 변호사를 봤다.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은 3대 7로 하여 원고에게 7을 주는 것으로 조정을 제안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고는 35년간 전업주부로 헌신했습니다. 재산 분할 5대5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5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피고도 가정을 위해 35년간 일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피고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수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다. 양측 모두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어렵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봤다. 변호사가 나에게 작게 물었다. 조정하시겠어요? 아니면 재판으로 가시겠어요? 재판이요.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판사에게 말했다. 원고는 재판을 원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5월 25일입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남편이 나를 붙잡았다. 미선아, 제발. 조정하자. 재판까지 갈 필요 없잖아. 필요 있어요.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35년이야. 35년을 그냥 버릴 거야?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2년 전에 나는 손을 뿌리치고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5월 25일 재판 당일. 법정은 조용했다. 이번엔 방청객이 있었다. 아들 지훈이 왔다. 딸 수진도 왔다. 나는 놀랐다. 아이들이 올 줄 몰랐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다. 증인 신문도 있었다. 탐정이 증인으로 나왔다. 피고와 제3자의 만남을 약 20회 이상 목격했습니다. 주로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만났으며 신체 접촉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명확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일어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35년 동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인생을 온전히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2년을 보냈고 그 여자를 위해 수억 원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35년 동안 잃어버린 저를 찾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다. 피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편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원고 김미성과 피고 박준혁의 혼인은 피고의 지속적인 불륜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혼을 인용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 21억 원의 50%인 10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양육권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끝났다. 35년의 결혼이 끝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변호사가 내 팔을 잡아줬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 지훈이 다가왔다. 엄마, 나는 아들을 봤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재판 들으면서 알았어요. 딸 수진도 다가왔다. 역시 울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이들이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복도 끝에서 남편이 서 있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과 함께 법원을 나섰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엄마, 어디 갈 거예요? 원룸 알아봐야지. 혼자 살 곳. 저희랑 같이 살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만의 공간에서. 아들과 딸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엄마, 자주 올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웠던 35년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길 건너편 카페에서 은주 씨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먼저 가. 엄마는 친구 만나고 갈게. 친구요? 엄마한테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생겼어.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카페로 건너가 은주 씨와 마주 앉았다. 어떻게 됐어요? 이혼 인용됐어요. 재산 분할도 5대5로 받았고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고마워요. 언니 덕분이에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 새로운 시작, 하고 싶은 일들. 나 제빵 수업 등록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저도 뭔가 배워볼까 해요. 영어 회화라도. 좋죠.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우리는 커피잔을 부딪혔다. 작은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봄날의 거리.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35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 11월 15일 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 나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다. 이제 누가 깨우지 않아도 됐다. 시어머니 기저귀 갈 필요도 남편 아침 차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가 직접 고른 공간이었다. 20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렸다. 예전엔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간이 있었다. 내 시간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6개월이 지났다. 이혼 판결 후 6개월. 처음엔 무서웠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것. 밤이 되면 정막이 무서웠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자는 게 낯설었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함을 넘어 편안해졌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 뒷바라지 할 필요 없는 이 자유가 좋았다. 재산 분할로 받은 10억 5천만 원 중 3억으로 이 원룸을 샀다.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두었다. 이자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었다. 35년 헌신의 대가였다. 시계를 봤다. 9시. 오늘은 제빵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다. 제빵 학원은 역에서 10분 거리였다. 6개월 전 등록한 곳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선 씨,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크루아상 만들 거예요.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시작했다. 밀가루 냄새가 좋았다. 손으로 반죽을 치대는 감촉이 좋았다. 버터를 접고 밀어내고 다시 접었다. 옆에서 은주 씨가 웃었다. 미선 씨, 실력이 늘었어요. 처음엔 반죽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크루아상을 만들었다. 구워진 빵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갓 구운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하고 부드러웠다. 맛있다. 내가 만든 빵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은주 씨가 말했다. 우리 내년엔 정말 작은 빵집 차려요. 둘이서. 좋아요. 언니가 사장, 저는 직원. 아니에요. 동업자로 해요. 우리는 웃었다.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가능한 일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제 약혼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아. 저녁 6시 강남 레스토랑. 아들과 예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여기 제 약혼녀 최은지예요. 안녕하세요. 지훈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잘 부탁해요. 은지 씨는 밝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우리는 편안하게 식사를 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결혼식은 내년 봄에 할 거예요. 오시죠? 당연하지. 꼭 갈게. 그리고요, 아빠는 안 초대하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도 초대해. 아빠는 아빠니까. 엄마. 지훈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빠를 봐도 아무렇지 않아. 그냥 너희 아빠일 뿐이야.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로 그랬다. 나는 행복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행복했다. 다음 날 복지관으로 갔다. 일주일에 2번 노인 급식 봉사를 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배식을 하며 생각했다. 예전엔 봉사할 시간이 없었다.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었다. 남을 도울 여유가 생겼다. 봉사를 마치고 은주 씨와 카페에 갔다. 미선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미선 씨가 용기 낸 거죠.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 작은 행복들, 소소한 일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천천히 먹고 설거지하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논문 통과했어요.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는 거 보고 저도 힘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자랑스러워.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나는 방으로 가서 작은 금고를 열었다. 안에 35년 된 결혼 반지가 있었다. 긁히고 빛 바랜 반지.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유물이었다. 반지를 꺼내 손에 올려놓았다. 무겁지 않았다.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조용히 금고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난달 내가 나에게 선물한 반지였다. 은반지.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김미선에게. 새로운 시작. 반지를 왼손 약지에 꼈다. 딱 맞았다. 거울을 봤다. 58세 여자.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보다 밝았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미소 지었다. 안녕, 김미선. 오랜만이야. 거울 속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만난 나.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 소파에 앉아 공책을 꺼냈다.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적었다. 1. 제빵 자격증 따기. 2. 작은 빵집 차리기. 3. 여행 가기. 제주도, 유럽, 어디든. 4.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하기. 5. 번역 일 다시 해보기. 6. 나를 위해 살기.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었다. 나를 위해 살기. 평생 처음으로 하는 일.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전엔 볼 시간이 없었던 별. 하지만 이제는 매일 밤 본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35년이 허무한가? 아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아이들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삶의 무게도 안다. 후회하는가? 조금은.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본다.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두려운가? 가끔은. 하지만 자유가 더 크다. 행복한가? 그렇다. 진심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11월의 바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춥지 않았다. 마음이 따뜻했으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따뜻했으니까.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35년.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이제 나는 김미선으로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오직 나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자유의 바람. 새로운 시작의 바람.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또 다른 하루. 나를 위한 하루. 내가 선택하는 하루.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갔다. 포근한 이불을 덮고 누웠다. 편안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58년을 살았다. 아마 3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30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꿈꾸던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나로 살 것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평온한 잠. 오랜만에 꿈꾸는 잠. 꿈속에서 나는 어린 소녀였다. 23세 새댁이 되기 전. 꿈 많던 21살 대학생. 그때의 나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지금의 나도 웃고 있었다. 58세 김미선. 드디어 자신으로 살기 시작한 여자.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나만의 아침. 오늘도 긴 사연을 끝까지 청취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